미분양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살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강남 불패 없다. 강남도 떨어진다. 자, 무주택자분들은 안 사야 된다고 얘기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실거주니까 괜찮다. 정말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뭐냐? 자, 소장님 요즘에 네. 노스트라다무스 이현철 소장님이라는 카피가 좀 붙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실 이제 댓글에 나온 거를 책 출판사에서 이제 카피해가지고 예, 올렸는데 네, 진짜 소름 돋습니다. 이분이 네네. 진짜 노스트라다무스네요. 혹시 본인이 남긴 댓글 아닌가요? 저는 네, 댓글 관리 안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장님이 저는 네. 요즘에 이제 하락 얘기하신 지 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하락론자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소장님이 저는 하락론자가 아닙니다라고 책의 앞에 좀 문장이 있던데 네. 올 하락론자 아니셨던 건가요? 대표적인 하락론자, 상승론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아 진짜 요즘에 저를 아신 분들은 대표적인 하락론자로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까 책 속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라는 책을 썼고 첫 번째 책이 2018년 1월 달에 출간이 됐거든요. 네. 책 표지 이제 뒷부분에 보면 그 제가 머릿말에 쓴 거를 뒷부분에 이제 같이 올려놨는데 네. 그때에 제가 쓴 글이 이제 아직 폭등이 오지 않은 그리고 반드시 3, 4년 후에 3, 4년 정도 지나면 폭등이 올 거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하락이 온다.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폭등을 얘기를 했었고 전문가로 활동하기 전부터 제가 이제 분양 현장에 있을 때 계속 폭등 온다라고 설파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안 믿어주셨죠. 네. 왜냐하면 이제 분양 현장에 있으면 거의 대부분 사기꾼으로 사기꾼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집 팔려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저도 전문가가 좀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책을 쓰고 지금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제 폭등을 주장을 했고 남들 사실 조정기 때 2019년 정도 이제 조정기 때 저는 폭등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폭등을 맞춘 그때 폭등을 맞추고 이번에는 또 하락을 맞춘.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락론자가 아니고 진정한 이제 사이클론자. 네. 이번에 이제 폭락이 이제 하고 있지만 또 언젠가는 부산 시장 폭등을 하는 시기는 또 오는 거죠. 당연히 오죠. 네. 그게 언제일지는 좀 이따 영상에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럼 최근에 부동산 시장. 네. 자, 지금 이제 벌써 이제 12월 다 됐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위기인가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네네네. 전에 이제 인터뷰할 때 거래 멸종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가 9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1년 내내 거래 멸종 상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진짜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매수세가 거의 실종됐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을 정도로 거래 지금 상황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에 버티고 있는 매도자도 많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안 사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안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급매물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급매물 나와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매물이 떨어지면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지금 거래량은 대부분 다 급매물 거래들인 거예요. 근데 급매물을 기다리고 있는 매수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급매물이 많이 나오면 이제 거래량이 좀 늘 수 있는데 근데 거래량이 안 는다는 건 또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매도자들이 급매물을 안 내놓는다는 그게 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도자들도 지금 버티고 있는 힘이 아직도 좀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그럼 이제 거래량 멸종 얘기해 주셨는데 이 거래량 멸종이 이제 1월부터 계속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점차 심화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요즘에는 좀 더 약해지고 있긴 한가요? 심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더 심화되고 있나요? 그 2월 달이 이제 최초로 올 2월이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서울 기준으로
거래량 1000건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1000건 밑으로 떨어진 게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거래량 통계를 잡은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역대 처음으로 1000건 밑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이슈였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좀 비슷하게 되다가 4월, 5월이 거래량이 좀 늘어서 한 1,500건대까지 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이제 쭉 빠지더니 지금 같은 경우 500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월 평균 역대 이제 전체 통계치 평균을 내보면 약 5,500건 정도가 월 평균 거래량이거든요. 한 10분의 1 정도네요, 그러면? 예,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거래량이 지금 줄어든 게 거의 1년 거의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4, 5월 달에 1,500건대에서 지금 500건대 미만으로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근데 가고 이제 있습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이 급매물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급매물은 많이 나오고 있나요? 좀 어떻나요? 많이 안 나오니까 거래량이 안 느는 거겠죠. 많이 나오면 거래량이 좀 늘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하락하니까 이게 이제 거래량이 없으니까 하락하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늘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믿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좀 일종의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좀 늘는 상황이 그 오히려 하락장을 더 공고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거래가 늘어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 때 매수세가 이렇게 쭉 쫓아가면서 거래량이 느는 상황이 있고 매도세가 쭉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느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예를 들면 상한가로 쭉 갈 때 매수세가 막 치받으면서 위에 있는 그 매도 물량 호가들을 쫙 걷어들이면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폭발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하한가로 갈 때도 밑에 매수세들이 촘촘히 쫙 박혀 있어요. 그거를 밑에서 매도 물량이 쫙 쏟아내면서 그거를 다 거래로화 시키면서 거래량이 폭발되면서 하한가로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거래량이 늘면 상승한다라는 프레임을 이게 일반된 공식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거래량이 늘더라도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거래량이 늘면 상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거래량 멸종이 풀린다고 해서 집값 상승의 신호는 아닐 수 있다. 충분히.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세가 이제 그 적극성이 생겨가지고 막 올리면서 살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세는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거래량이 느는 상황은 뭐냐면 매도 물량들이 이제 버티고 있던 매도자들이 버티는 걸 포기하고 이제 급매물들을 많이 이제 내놓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말씀 들으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풀리는 게 집값 하락으로 더 부추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은 거래량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월등하게 낮죠. 네. 그때보다 거래량이 낮은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지금은? 저는 두 가지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상승장을 봐야 됩니다. 상승장에서 그러니까 2006년 상승할 때 폭등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상승장에서는 폭등이 두 번 있었어요. 정상적인 폭등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이라는 우연적인 이벤트가 하나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우연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반복되느냐 아니면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느냐예요. 이 임대차 3법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라는 없던 제도가 처음으로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우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제도가 처음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매매가가 폭등을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한 거냐? 이때 폭등할 때의 매수 주체가 누구냐면 무주택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제가 전에도 이제 인터뷰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무주택자 중에는 한 무주택자의 한 70% 정도는 절대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무주택자 중에 30% 정도만 집을 살 수 있는, 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폭등
중에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나머지가 이제 하락장에서 대기하면서 매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폭등이 한 번 있는 거하고 두 번 있는 거하고 예, 무주택자가 매수한 영끌에 참여한 사람이 수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있을 때 숫자가 적은 거죠.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매수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꼭대기를 찍고 내려오면 네. 아 이제 좀 싸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장을 좀 잘못 판단해서 그냥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매수가 좀 늘어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살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일단 한 번 굉장히 많이 샀다라는 거죠. 네, 두 번 굉장히 많이 샀기 때문에 네. 매수세가 네. 2008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008년 하락할 때는 이제 리먼 브로더스 사태로 이제 외부 충격이 있었고, 그래서 매수세를 좀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매수세를 강하게 줄이는 요인으로 금리 인상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지금 리먼 브로더스 사태의 금리 인상이나 이런 정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정말 속도도 빠르고 그렇죠. 예, 금리 인상 폭도 엄청 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수자들이 지금 이걸 사가지고 집값도 안 올라가는데 네. 여기서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이자 부담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지금 적극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지금 형성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에 비해서 지금 남아있는 매수자의 적극성이 0에 수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래량 좀 절벽은 언제쯤 풀릴까요? 사실 이거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예, 지금 금리 인상이 이제 크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 인상이 좀 풀리는 상황이면 좀 거래가 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아니면 이제 정체라도 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조가 약해지는 거죠. 이제 지금은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험난한 시장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쯤 가면은 금리 인상 기조가 좀 약해진다라는 금융 전문가들이 이제 견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약해지면 그러면 이제 좀 부담스러운 그 불안한 심리가 좀 약해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시장을 내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많이 하락했으니까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매수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조금 적극성을 조금 띌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매도자들 같은 경우도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좀 이제 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자들이 버티는 이유도 뭐냐면 매수자들이 아예 안 사니까 매수자들이 조금만 사면은 사실 매도자들이 가격을 조금만 다운시켜도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아예 안 사니까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거는 싫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파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분위기가 조금 올라오면 매도자들이 조금만 하락시켜도 팔 수 있는 구간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거래량이 좀 늘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이제 부동산 지금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금리 이제 상승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또 이 다른 것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저는 다른 것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완벽하게 구분을 합니다. 네, 구분을 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1차 요인과 2차 요인으로 구분을 완전히 해요. 일단 그러면 1차 요인과 2차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죠? 1차 요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첫 번째가 대중심리고요. 대중심리고 두 번째가 전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양, 그 네 번째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요인은 뭐냐면 시장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요인, 시장의 추세를 강하게 바꿀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1차 요인으로 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4요소. 여기에 금리가 들어가진 않네요. 안 들어갑니다. 금리는 2차 요인으로 제가 분류를 합니다. 2차 요인의 특징은 뭐냐면 시장의 추세를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고 시장 추종 요인입니다. 그래서 시장과 방향이 같으면 큰 힘을 내고 시장과 방향이 다르면 거의 힘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와 시장을 잘 과거 사례부터 분석을 해보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금리가 절대적이다라고 했지만 그 두 분 다 틀려요.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틀린 게 2004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승했고 금리도 인상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틀리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됐으면 절대적이라면 금리 인상이 됐으면 하락해야 되죠, 시장이. 그렇죠. 근데 상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과거에 틀린 사례가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이걸 일본 사례로 가봐도 네네. 일본은 거의 제로금리잖아요. 네네. 제로금리면 사실 금리가 절대적이라고 본다면 폭등해야죠. 그렇죠. 근데 일본의 부동산은 잃어버린 30년을 계속 지금 침체 시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이제 과거 데이터와 주변 사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예 연관성이 없느냐. 네. 그건 또 아닌 게 지금은 금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게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서 상승을 얘기했던 분들인데 시장은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저금리 기조였죠. 네. 저금리 기조에서 부동산이 폭등을 했잖아요. 연관성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둘 다 틀리는데 그러면 어떤 게 맞냐. 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한 게 2차 요인이라는 게 시장과 방향이 같으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시장이 방향이 같았죠. 시장은 상승, 그 다음에 금리도 저금리. 그러면 둘 다 상승인 거죠. 방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폭등을 했고.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의 방향이 같은 거죠. 네. 시장은 하락, 금리 인상은 하락. 그러면 시장과 금리가 방향이 같으니까 네. 큰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더 빠르게 하락시키고 있는 지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가 상승.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시장 상승했고 금리가 이제 저금리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둘 다 상승인 거고 지금은 시장이 하락하고 있고 금리 인상이니까 네. 하락 요인이죠. 그래서 방향이 같은 겁니다. 네. 그리고 2004년으로 가면 시장이 상승했죠. 네. 상승인데 금리 인상은 하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죠. 네. 그럼 누가 이기느냐? 시장이 이기는 거예요. 이때 금리가 이기면 금리가 절대적인 게 되는데 그렇죠. 시장이 이겼잖아요. 네. 상승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시장과 2차 요인과 방향이 다를 때는 2차 요인의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힘이 없다라는 얘기죠. 방향이 같을 때는 힘이 세지는 거고. 네. 그럼 일단 1차 요인에 심리와 전세가, 분양, 정책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산 시장은 심리가 지배한다라는 이론이 네. 거의 지배적인데 네. 사실 부동산에서는 그거를 애써 좀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다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수요 공급이 실제로 심리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심리를 보지 않고 수량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량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요 공급의 적극성이라는 심리예요. 네. 그래서 수요가 적극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럼 폭등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가 적극성이 거의 0에 가깝고 네. 매도의 적극성이 조금씩 늘어나면 네. 하락으로 가는 겁니다. 전세가는요? 그다음에 전세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대중심리를 이해할 때 네. 대중심리는 모이기가 참 힘들거든요. 네. 근데 모이면 엄청난 힘을 냅니다. 네. 그러니까 대중심리가 상승으로 방향을 딱 잡아서 상승을 하고 폭등을 할 때 정부가 아주 강한 규제로 그걸 막기 위해서 규제를 막 쏟아냈습니다. 네. 근데 다 이겨냈어요. 다 이겨내고 상승을 해버립니다. 지금도 시장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지금 규제를 막 풀어주고 있죠. 네. 근데 처음에는 규제 풀어주면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죠. 근데 대중심리가 하락으로 방향을 잡아놓으니까 네. 규제를 지금 하나씩 풀어도 효과 없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이죠. 그만큼 대중심리가 방향을 잡으면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이 방향을 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세예요. 특히 이제 하락장에서 상승으로 턴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전세인데 네. 하락장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규제를 다 풀어주고 심지어는 부양책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지 않고 계속 하락으로 가고 네. 모든 시장 참여자들도 계속 하락할 거라고 진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절로 전세가
시장을 밀어 올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에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네. 시장을 턴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상승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수세들이 상승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매수세들이 하나 둘씩 붙으면서 네. 이게 점점 투기 시장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전세가. 네. 세 번째 분양은요? 세 번째 분양은 사실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시장이 이제 하락할 때, 하락을 할 때는, 이제 대중 심리와 정부의 규제의 누적 효과에 의해서 하락으로 이제 일단 턴을 해요. 턴을 한데 여기서 미분양이 있냐 없냐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하락하는 동안에는 같은 분위기를 내다가 일정 기간 하락을 했을 때 미분양이 있으면 이제 분양에서 안 팔리는 물건 이게 있으면 사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락으로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미분양이 없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미분양이 없으면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분양이 미분양이 생겼을 때 상승으로 변하지 않고 계속 하락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앞으로 하락장이 진행이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빼먹는 게 있어요. 그게 미분양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을 간주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집을 사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미분양이 있으면 집을 안 사요. 그러니까 미분양을 사는 쪽을 택하거든요. 근데 미분양은 한꺼번에 사야 이제 해소가 되지 시납으로 와서 사면은 오히려 더 누적이 돼서 미분양이 더 숫자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상승으로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원인들을 잘 모르니까 이제 뭐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아니면 정부의 규제가 조금 이제 완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제 매수자들이 이제 매수 대열에 참여를 해서 그 시장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전망들을 내놓는데 거기에 미분양은 빠져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 수치는 좀 어떤 편인가요? 미분양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사실 분양이 없으니까 분양이 있어야 이제 미분양이 늘어나는데 서울은 분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그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00건 좀 밑에 600에서 한 800건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심각한 거는 지금 경기도권이에요. 경기도권에서 8월 달에 3,080건인가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3,800건인지 3,080건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9월 달에 미분양 수치가 5,553건으로 늘어나요. 75%가 증가해버리거든요. 한 달 만에. 그 정도로 지금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 수치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도 지금 미분양이 누적된 데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늘어나면 매수세는 굳이 적극성을 띨 필요가 없어요. 안 사게 됩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가 정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차 요인처럼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을 이기지를 못하거든요. 네. 근데 정책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이길 때도 있고 못 이길 때도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보면 시장은 무조건 정책이 이깁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을 돌려버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정부의 한계 때문에 그거를 시장을 돌릴 만한 정책을 잘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 쓰되 그 시장의 에너지를 좀 갉아먹게 효과를 내는 정책들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누적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상승장 때도 정부의 정책 때문에 폭등했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이겨낸 것이고 그 다음에 상승을 이제 멈추고 하락으로 턴을 하게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정책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적 효과라고 이제 제가 일종의 운동 법칙에서 양질 전환의 법칙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양이 누적될 때는 질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릅니다. 양이 누적되는 걸 모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양이 누적되는 게 일정 부분이 수준에 도달을 하면 질적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하고 비슷하게 시장이 상승할 때 규제가 막 누적이 될 때는 에너지가 깎이는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시장 안에서는 에너지가 슬금슬금 에너지가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제가 누적이 되면은 시장의 방향을 턴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2차 요인에는 금리 말고는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호재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 호재 때 예를 들면 GTX 같은 경우 엄청난 호재잖아요. 호재가 있는 지역이 상승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그렇죠. 뭐 인덕원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더 많이 오르고 가격이 더 높을 정도로 뛰고 했는데 자 보시면 지금 인덕원이 호재가 없어졌냐 아니거든요. 호재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락장으로 갔을 때 인덕원이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지금 하락장에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럼 효과가 없는 거예요. 호재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의 어디 공장이 막 크게 세워진다. 그러면 상승장에서는 큰 힘을 내죠. 평택 같은 경우 이제 막 삼성 캠퍼스가 있으니까 이제 큰 힘을 내다가 하락장이 되면 그런 일자리 같은 경우도 이제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게 되고 그냥 시장은 계속 하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시장 분석을 할 때 썼던 요인들 있잖아요. 그건 다 2차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경기랑 입지가 있는데 소장님 얼마 전에 출간하신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이 책에서 보면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라는 이제 거짓말에 속고 있다. 부동산에서 입지는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네네. 중요한데 이게 잘못된 편견으로 이제 자리 잡은 게 뭐냐면 입지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입지 불패론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입지 만능주의. 그러니까 강남 불패. 똘똘한 한 채는 괜찮아.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거는 시장을 이기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을 때, 상승할 때는 입지가 좋은 게 더 많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지 만능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입지가 모든 거를 이기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이번 상승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편견이다. 그러니까 강남 불패 없다. 강남도 떨어진다. 자, 지금 강남 얘기해 주셔서 강남 이제 상구 상황이 좀 궁금한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송파구가 떨어졌다는 뉴스는 뉴스에서 많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세 개구 다 빠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다 빠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송파구가 지금 유독 심하게 빠지고 있어요. 유독 송파구가 더 많이 빠지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걸 이유를 전통적으로 찾기보다는 약간 전통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하락할 때도 송파가 하락을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송파가 하락하니까 이제 강남, 서초 이런 식으로 이제 번져갔고 그러니까 강남 3구 중에서 사실 제가 하락할 때 핵심 지역보다는 약간 외곽 쪽이 먼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조금 약한 지역부터 이제 그 매도자들이 포기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매수자들도 덜 달라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강남 3구 중에는 선호도를 따져보면 송파구가 제일 약한 거죠. 그럼 송파구가 제일 먼저 떨어지는 거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들도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했던 게 강남구, 서초구는 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차예요. 시간차가 생기는 게, 자, 지금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매도자들이 안 파니까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떨어진 건가요? 아직 안 떨어진 건가요? 현재까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표를 보면 차이가 있는 게, 지금 뭐,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달별로 떨어지는 게 뭐 0.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고, 송파구는 한 1.5, 2%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눈에 확 드러나는 거고 강남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폭이 좀 작다 보니까 이거를 안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거래 내역을 보면 약간 증여로 보이는 거래들도 꽤 많아요. 증여나 뭐 일종의 이제 통정매매라고 해서 직거래, 지인들 간의 직거래를 통해서 이제 가격을 낮추는 거래들이 좀 눈에 이제 추정이 되는 거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이게 가짜다.
가짜니까 시장은 지금 하락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정상적인 거래는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건절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좀 투명화될 필요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거래들도 생기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상승장이면 이런 거래 낮추는 증여 거래가 네.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이런 거래 잡아내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지금 좀 많아지니까 이제 관심을 두는데 이게 많지 않고 조금씩 있었으면 정부에서는 관심도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상승을 이끄는 거래들도 그 일종의 직거래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분들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게 직거래인지 증여인지 잘 모르죠. 네, 잘 모릅니다. 그냥 거래가 일어났네 보는 거죠. 그게 대중 심리에 영향을 주겠고. 그렇죠. 대중심리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광남구에 관심이 있어서 막 지켜보고 있는데 하락 거래들이 생겼어요. 네. 그럼 이게 증여인지 뭐 직거래인지 이분들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하락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강남구에 떨어진 거래가 생겼네? 그럼 얘도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수세에 동참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들이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거래들도 생기는 거고 이런 거래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시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이제 반복되면 이제 진짜 팔아야 될 사람이 팔을 때 정상 거래로 거래가 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죠. 절대 정상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시세로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매수자들이 하락 거래된 걸 보고 급매물 나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상 거래로 높게 매도 매물을 내놓으면 이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급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죠. 지금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을 가속화시킨 거는 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지금은 금리가 절대적이죠. 금리가 모든 지금 시장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 사실 지금 강한 하락 요인이 생겼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처음이에요. 그게 지금 하락장을 맞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굳이 인구를 갖다 들이대지 않아도 금리만 가지고도 하락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인구를 갖다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로만 설명해도 모든 사람이 하락하는데 금리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반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긴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금리 인상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구 감소가 대두할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상승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이제 시장을 볼 거예요. 근데 시장은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왜 하락하지? 이제 이렇게 원인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나 반박할 수 없는 원인을 들이대면 누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요인이 바로 인구 감소라는 거죠. 인구 감소를 하락장에서 대입하면 그거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금리 인상이 멈추면 반드시 좀 지나면 이제 인구 감소에 따른 시장 하락론이 지배를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향후 몇 년 동안 한국 인구는 계속 감소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부동산 값도 하락을 계속 가는 건가요? 계속 가다가 다시 상승을 하죠. 근데 인구는 제가 2차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구는 또 1차 요인은 아니군요. 1차 요인에 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구 때문에 하락할 거라고 여기지만 여기고 매수 대열에 참가하지 않죠. 그렇지만 전세 때문에 상승하는 거예요. 전세 때문에 상승하기 때문에 전세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인구 감소로는 이제 약해지게 돼요. 사람들은 이제 인구 감소하는데도 이제 믿죠. 처음에는 믿으면서 매수 대열에 참가를 안 해요. 그래도 시장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럼 올라가면 이제 매수자들이 참여하는 매수자들이 좀씩 늘게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면 이제 인구로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시장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자, 하락이 어쨌든 가파르게 진행 중인데 그럼 집값 어디까지 언제까지 떨어지는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네. 2023년 한 해만 좀 전망해 주신다면. 시장이 하락하는 기간은 네. 제가 대략적으로 5년 정도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럼 2027년 정도까지겠네요. 그렇죠. 2027년 정도까지는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하락폭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지금부터 40%는 아닌 거죠? 고점 대비죠. 네, 고점 대비. 고점 대비 한 40% 정도. 네네. 네, 하락을 네.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까지 하락이 지금 된 상태인 거죠? 지금 이제 20-30% 하락한 데들이 수두룩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증여나 지인 거래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락장을 이끌고 있는 건 맞는데 진정한 하락장의 역할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이제 그 가격대에 많이 이제 또 팔고 그 가격대에 거래가 일어나고 그렇죠. 예, 이러는 상황들이 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느는데 네. 예, 하락된 거래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좀 시간이 더 지나면 네. 더 하락하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표상으로는 뭐 20%, 30% 하락한 데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느끼는 감정은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밑으로 갈 여지들이 더 많이 충분히 있는 거네요.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만 해도 상승과 하락이 되게 팽배했고 네네. 올해 상반기 때는 이제 상승 얘기하시는 분이 좀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을 아예 못 본 것 같거든요. 유튜브 상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김 작가 TV에 그분들이 출연을 별로 안 하셨거든요. 어쨌든 요즘에 거의 많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 네네. 그럼 그분들도 어쨌든 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다 네. 근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사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까지 나와서 하진 않았을 텐데 네. 그분들은 뭘 놓쳤을까요? 그분들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수요 공급의 수량에 많이 집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수요 공급 많이 얘기하셨죠. 공급이 없다. 예.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서울에 입주 물량이 없다거든요. 맞아. 그 공급이 없다. 네, 그건 팩트잖아요. 네. 근데 그 입주 물량은 공급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속해요. 근데 그거를 전체로 지금 확대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급을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뭔데요? 자, 지금 예를 들면 음마 아파트 가격이 네. 20억이다. 네. 그러면 음마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네. 음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억에 팔려고 내놨고 네. 누군가가 20억에 산 거죠. 네네네. 그럼 여기에서 수요 공급은 뭐냐? 음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는 게 공급인 거예요. 그리고 음마 아파트를 사는 게 수요고요. 네. 입주 물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거래의 70%는 중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중고 시장에서의 거래는 기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파는 행위가 공급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아예 언급을 안 하고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입주 물량이 제로인 상황이 있어요. 세종이죠. 세종은 지금 공급이 제로인 상황이에요. 이분들 말씀으로 하면. 그럼 이분들 말씀으로 하면 폭등해야죠. 근데 세종이 제일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네. 세종에 지금 팔려고 하는 매물들이 많은 거예요. 공급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뭐냐? 수요를 네. 고정시켜 놓습니다. 부동산 사이트에 가보면 네. 입주 물량, 공급 메뉴가 이제 공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입주 물량이 나오는 거죠. 입주 물량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중간에 선이 하나 쫙 그어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적정 수요. 네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를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수요보다, 이 선보다 밑에, 입주 물량이 이 밑에 있으면 공급이 작다. 이 위에 있으면 공급이 많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수요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수요가 제로에 가깝잖아요. 어떻게 지금 그 수요가 있다라면 네. 지금 거래량이 늘어야 되죠. 지금 이 거래량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요는 심리에 따라서 수요가 제로도 될 수 있고 네. 한 사람이 한 개도 될 수 있고 10개도 될 수 있고 100개도 될 수 있는 게 수요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변화하는 수요를 시장에다 대입을 해야 되는데 상승론자의 대부분들이 이런 수요 공급의 오류를 겪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적극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 때 네.
수요가 2명 있고 네. 공급이 10명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10명이 있으면요? 예. 당연히 하락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근데 폭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적극성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수요량만 보면 하락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적극성 2명의 매수자가 적극성이 1000%예요. 그냥 막 쫓아가서 죽어도 나는 사겠다. 네. 어떤 상황이든 나는 사겠다. 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자의 10명이 전부 다 적극성이 거의 0에 가까워요. 네. 시세보다 굉장히 호가를 높여서 내놓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네. 그러니까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면 호가가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억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적극성이 0에 가까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매물을 내놓는데 호가를 굉장히 높여놔요. 10억이면 11억, 12억.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0에 가까우면 15억 이렇게 놓는 거죠. 안 팔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테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적극적인 매수자 2명이 15억짜리를 하나 사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폭등이죠. 그렇죠. 네, 폭등입니다. 실거래가는 지금 10억에서 15억으로 폭등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우리는 수요자가 2명이고 공급자가 10명이면 떨어질 거라고 지금 우리는 일반적인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시장 상황에서는 실제 상승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승장에서 폭등장에서는 매수자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 다 떨어져 나가고 무주택자들만 일부 남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적극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자들이 호가를 다 매물은 많이 있는데 호가를 다 올려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매수자가 한 명 딱 해서 사버리면 신고가가 빡 뜨는 거예요. 네. 폭등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심리 상태, 이 적극성이라는 게 바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심리 상태가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수요자가 지금 완전히 그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면 매수자들은 적극성이 거의 1000%에 가깝게 되고 매도자들은 적극성이 0에 가깝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수량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때. 그 다음에 하락장이 되면 이제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죠. 매수자는 적극성이 0에 가까워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밑에서. 매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내려 꽂으면서 팔아야 돼요. 그러면 적극성이 거의 뭐 1000%. 이렇게 되면 이제 하락 거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급에서 너무 입주 물량만 좀 많이 봤던 부분이 좀 그런 것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수요 공급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거주 개념으로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뭐냐면 없던 집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던 집이 새로 생기니까 집이 생겼잖아요. 그게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이 파는 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적으로 거래잖아요. 거래. 네. 거래는 사고 파는 거거든요. 네. 집이 생기냐 안 생기냐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생겼을 때 많이 팔면 공급이 더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신규 물량은 이제 추가적인 공급, 추가 공급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입주 물량 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입주할 때 입주 물량이라는 건 이제 집을 짓다가 이제 집이 완성이 돼서 이제 사용 승인 받고 이제 준공 허가 받고 이제 집에 들어가도 됩니다라고 이제 허가를 내줘서 그때 이제 집에 들어가는 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때 매매 시장의 공급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입주 물량을 매매로 파는 게 그게 공급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무주택자 분들은 안 사야 된다고 얘기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참 제가 안타까운 편견 하나를 또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머니 트렌드에서 좀 주되게 얘기하고 싶은데, 주거 비용에 대한 고민이 지금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실거주니까 괜찮다. 그 얘기 많았잖아요. 네, 실거주니까 괜찮다. 정말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실거주면 언제든지 사도 괜찮다라는 말이 실거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해요. 실거주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주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걸로 인식을 해요.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실거주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자, 어떤 집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매, 실거주로 들어가느냐, 임대로 들어가느냐. 이걸 구분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이거를 매매로 들어가면 10억을 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이 집에 10억짜리 집의 전세가는 얼마일까요? 한 5에서 7억 정도 하나요? 그 정도 사이에 하는 거죠. 그럼 평균 잡으면 6억. 6억이라고 보면 이 사람은 주거비용이 10억이 매매로 들어가면 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로 들어가면 6억만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원금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주거비용을 한번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5억이 있다. 네. 5억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출을 5억을 받아야 돼요. 네. 매매를 하려면? 네. 10억짜리를 집을 사야 되니까. 그러면 5억에 대한 대출 이자가 주거비용입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6%로 잡은다면 네. 5, 6에 30, 3천만 원, 1년에 3천만 원이 되고 예, 한 달이면은 약 250만 원 정도 이제 이자가 매달 나가는 거죠. 그게 주거비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250만 원짜리 월세를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취득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취득세가 10억짜리 들어가면 3.4%가 나갑니다. 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3,300만 원이 또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매년 생기는 재산세가 있죠. 네. 이걸 다 더해야 이게 주거비용입니다. 네. 관리비는 이제 똑같으니까 제외하고. 네. 그 다음에 임대로 들어가잖아요.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이 6억 잡으니까 아까 5억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1억 대출. 그럼 1억만 대출 받으면 되죠. 네. 그럼 1억에 대한 이자만 주거비용입니다. 네. 그러면 똑같이 6%로 잡으면 600만 원이죠. 네. 그러면 다달이 50만 원만 주거비용으로. 그럼 지금 취득세까지 합한 금액으로 치면 이 사람은 400만 원 정도, 월 400만 원 정도의 주거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고, 전세로 들어가면 50만 원만 주거비용을 지출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거비용에서. 그렇죠. 근데 실거주는 괜찮다. 네. 이게 지금 맞는 얘기냐. 정말 심각한 얘기거든요. 안 괜찮다는 거군요. 안 괜찮죠. 네. 그러니까 하락기 때는 임대로 들어가는 게 월등하게 유리합니다. 이게 괜찮을 때는 집값이 그만큼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면 그렇죠. 상승할 때에 실거주가 유리한 겁니다. 비용이 생기지만, 네. 근데 그것도 상승폭이 커야 돼요. 예, 왜냐하면 주거비용이 월등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승이 그 주거비용 안에서 상승하면 네. 오히려 그것도 손해인 거죠. 그래서, 예, 근데 사실 이번 상승장 때 상승폭이 워낙 크니까, 네. 그러니까 실거주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잘못된 네. 명제가 생긴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네. 2012년, 13년도에 주된 키워드가 뭐였냐면 네. 하우스푸어예요. 집을 가진 사람이 거지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주된 키워드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실거주는 괜찮다가 키워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잘못 잡혀 있는 거죠. 책에 보니까 제발 청약에 목매지 마세요. 경매도 필요 없습니다라는 문장이 있던데 이렇게 집값이 떨어져도 청약은 괜찮다라는 의견은 좀 여전히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경매 싸게 사면 네. 괜찮다 이런 네. 의견도 여전히 있잖아요. 네. 어떻게 일단 청약을 얘기하자면 네. 여기에서 청약은 괜찮다. 청약은 지금 하락장에서 받아도 된다. 네. 여기에서 지금 잘못된 전제가 뭐냐면 네. 분양가 밑으로 안 떨어진다예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분양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다가 아니고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그러면 청약을 받으면 네. 손해잖아요. 그럼 청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거냐 더 올라갈 거냐만 잘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승장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네. 분양가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진다. 절대라는 건 없다. 그렇죠. 이런 이제 또 잘못된 프레임이 만들어진 겁니다. 경매는요? 경매는 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효율성. 자, 예를 들어서 경매는요. 네. 어떤 물건을 경매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1등만 되거든요. 그렇죠. 한 명 빼고는 다. 네, 1등만 됩니다. 자, 근데 이 물건에 경매 입찰자가 10명이에요. 그럼 확률이 몇 프로죠? 10%죠. 100명이 입찰을 해요. 1%죠. 1000명이 입찰해요. 0.1%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매를 많이 공부하고 많이 할수록 내가 낙찰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낙찰 받는다더라도 비싼 가격일 거고.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고 이제 경매 공부를 하시는데 네. 굉장히 경매를 오랫동안 진행해 오고 고수들 그분들이 야 나는 경매를 이렇게 해서 이걸로 돈을 이만큼 벌었어. 항상 이렇게 가면은요 뒤에 이제 따라오는 경매 입찰자들이 막 이제 공모해가지고 막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도 낙찰이 안 돼요. 경쟁이 심해지잖아요. 네네. 경쟁이 심해지면 입찰가가 올라가죠. 그럼 정상적으로 권리 분석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권리 분석을 했을 때는 3억이면 딱 적정해. 네. 라고 해가지고 3억에 썼어요. 그럼 경쟁자가 많아지면 3억에 낙찰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올라가죠, 가격이. 네. 그럼 죽으라고 권리 분석하고 공부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딱 입찰을 했는데 네.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매를 공부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많이 따져봐야 되는데 경매 공부한 분들이 아무것도 결과를 이뤄내지 못한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낙찰이 되면 네. 좋은데 낙찰될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경매 공부하는 사람들, 경매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계속 경매하는 거죠. 그럼 시장에 계속 진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네. 효율성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이클만 좀 알잖아요. 급매물 사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급매물 나오면 절대 안 삽니다. 왜냐하면 급매물보다 감정가가 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싼 걸 낙찰받기 위해서 경매를 한 거지 네. 급매물 나오는 걸 사기 위해서 경매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네. 아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급매물을 안 사요. 그 경매만 죽으라고 참가를 하는데 네. 계속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하락장 초입에 덜컥 낙찰이 되죠. 네. 하락장 초입에 낙찰이 되면 그게 과연 좋은가? 좀 지나면 더 싼 경매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무주택자분들은 현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 거죠? 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네. 시드머니를 모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완전 하락론자. 그냥 지금 집은 정상이 아니야. 네네. 지금 집값은 뭐 예를 들면 강남은 2억 정도가 정상이야. 아,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의외로 많아요. 궁금한 건데, 선생님,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없죠. 절대 없습니다. 강남이 2억이면 도대체 여기 마포구는 얼마나 돼야 되는 겁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은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억이 됐다로 좋아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고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전체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날도록 망하는 상황이 아니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주구장창 떨어지기만 한다. 이런 분들은 준비를 안 해도 되죠. 그래도 언젠가는 나는 바닥권에서 진입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바닥권을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자, 본인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2012년도로 돌아가 보세요. 네네. 그때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분명히 걷어찼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관심이 아예 없었던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분들은 아예 집을 안 사는 분들이고 집을 사려고 했는데 안 샀다. 네.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 걷어찬 겁니다. 물론 주변에서 말렸으니까 이제 그러겠죠. 그럼 주변에서 말릴 때 네. 여러분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거가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공부가 되어 있어요. 공부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바닥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바닥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야, 나 돈이 하나도 없네. 그럼 아무 소용없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닥권에서 내가 좋은 집을, 조금이라도 좋은 집, 입지 좋은 집, 이런 거를 살 수 있게 돈을 최대한 많이 모아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화채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닥 알 수 있는 신호는 뭔가요? 바닥 알 수 있는 신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1차 요인 중에서 바닥에서 턴을 시키는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세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시그널이 뭐냐면 전세가율과 전세가가 올라가느냐예요. 그래서 전세가율은 관심 있는 지역에 그리고 그 지역이 포함된 큰 시장, 예를 들면 서울에 어느 아파트에 관심 있다. 그럼 서울 전 지역, 경기도까지 포함한 지역의 전세가율을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역대 하락장에서 가장 높았을 때의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 전세가율을 보니까 비슷하네? 그러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죠. 바로 매수하라 이게 아니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전세가가 올라가야 돼요.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전세가율이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만 되면 사실은 거의 모든 요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미분양도 수치가 많이 줄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도 이제 덤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되는데 그때 되면 반드시 미분양 수치도 최고치가 아니고 최고치를 찍고 이제 산에 내려오는 산에 그래서 그 미분양 수치가 줄고 있는 그런 추세를 그리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때의 규제는 거의 다 풀려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때 뭘 사야 되나요? 아무거나 사요. 아무거나.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때 좋은 거 사기 위해서 공부를 이때 시작해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미리 해놔야 돼요. 미리 해서.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게 사이클도 하락장에서 알아가지고 바닥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물건을 사야 될지를 미리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A, B, C까지 뭐 이렇게 해서 상황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 분석, 이때 입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입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승장에 돌입했을 때 입지 분석 공부를 하고 입지 분석하러 다니면 안 돼요. 이미 늦죠. 이때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시간이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분석이 되어 있어서 상승장이다.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돈을 꽂아야 되겠다.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아파트를 바로 계약하러 가서 급매물 주세요. 라고 협상을 하는. 그래서 바로 협상이 잘 되면 바로 돈 꽂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이제 시간, 저희 김작가 TV와 이현철 소장님이 함께 2024 머니 트렌드쇼 만들었으니까요. 제가 댓글 남겨놨으니까 거기 통해서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소장님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시죠? 언제 따셨죠? 2005년. 2005년이시죠? 그리고 실제 공인중개사를 여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이렇게 하락장 때 지금 이제 거래량이 없잖아요. 이 거래량이 없으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무슨 공인중개사는 그 수수료로 그게 가장 주수익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락장 때 공인중개사들도 굉장히 힘들 텐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공인중개사는 그렇게 문을 닫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맞는지 어떤가요? 대부분 버티려고 하죠. 근데 버티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상승장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 돈을 많이 벌어요. 진짜로. 진짜 많이 법니다. 많이 벌겠죠. 많이 번 거를 이제 이 하락장에서 다 까먹어요. 깎으면서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게 보통은 공인중개사 한 명의 소속 중개사 직원들 뭐 한두 명 두고 이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락장이 되면 이제 이 직원들을 다 그만두게 해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고정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버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거래는 그래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전월세 거래가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임대료라든지 다음 상승장을 기다리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그러니까 상가에 가보면 중개사들이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잖아요. 이 중에 전월세 거래도 못하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있겠죠. 그럼 이런 부동산들은 이제 폐업을 해요. 결국엔 폐업합니다. 폐업하는 비율이 옛날에 과거에 많았나요?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미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하락장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공인중개사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미리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서서히 지금 그런 비율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인들이 이제 중개사 지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1년 내내 거래를 한 건도 못한 부동산들이 수두룩해요. 있겠죠.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월세도 사실 그 전월세가 똑같은 아파트를 전월세 거래를 하잖아요. 수수료가 전세가 훨씬 세거든요. 근데 요즘 또 월세 거래가 많잖아요. 그 수수료 들어오는 게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버티고 폐업을 준비하는 이제 서서히 마음 정리를 하고 있는 부동산들도 지금 꽤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금 전세 월세 시장은 어떤가요? 전세 월세도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어요. 지금 전세 월세 가격도 지금 전체가 다 다운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원인은 이제 이것도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 일단 임대차 3법 적용되는 시점에 그 박근혜 정부의 전세난이 있던 그 5년 동안에 오른 금액을 6개월 동안에 다 올라버립니다. 그만큼을. 그러니까 너무 급등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임차인들이 그 가격을 버티질 못해요. 버티질 못해서 이제 하향 거래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내가 살던 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빈집들이 많이 생기고, 예, 그게 이제 지금처럼 금리 인상이 지금 가파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임차인들이 전세 쪽으로 몰리거든요, 수요가. 근데 금리 인상이 되면서 월세 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수요가. 분산이 되면서 전세 거래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세 하락 요인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임대인들의 심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매매가 하락하고 전세가 하락하니까 지금 그 갭 투자, 높은 가격에 전세 세팅하면서 갭 투자했던 분들이 지금 전세가가 낮아지니까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매물 증가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차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대부분 사실 매물을 내놓거나 임차인이 집을 구하러 다니는 시점은 만기를 기준으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이제 집을 구하러 다니고 매물을 내놓거든요. 근데 불안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미리 내놓습니다. 6개월, 만기가 6개월 남았는데 미리 물건을 내놔요. 그렇죠. 그러면 시중에 물건이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더 떨어져요. 반대로 전세는 안 때는 임차인들이 원래 3, 4개월 전부터 만기 전부터 이제 집을 구하러 다니잖아요. 6개월, 1년 전부터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집값을 더 올리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나는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 좀 마음의 위안이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자신한테 독이 되는 행동으로 귀결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매매와 전세 둘 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남은 이제 월세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월세도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어느 정도 월세가 이제 수요가 몰릴 때 월세가 좀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매물이 증가하면서 지금 매물 증가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어요. 월세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물 증가가 일어나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를 크게 올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 거래도 이제 지금 오름폭이 이제 둔화되거나 아니면 지금 하락하는 데들도 지금 생기고 있어요.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그러면 매매, 전세, 월세 중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럼 월세가 그래도 가장 나은 선택인 거겠죠?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전세가 낫습니다. 아, 진짜요? 전세가 지금 사실 사람들이 이게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 대출하고 월세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월세가 좀 더 높아요. 근데 금리 인상이 이제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미리 이제 내년치에 대비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래도 월세가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월세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내년 정도에는 진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황으로 본다라면 지금 뭐 전세 이 대출을 아주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면 전세가 훨씬 낫습니다. 만약에 내년엔 금리 인상이 또 계속된다면 월세 쪽이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심하게 떨어진 곳은 매도가 대비 이제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아파트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당연히 소장님은 여기가 더 빠질 수 있다고 얘기는 해주실 것 같긴 한데 그럼 이미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100% 하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집이 0원이 되는 거니까. 그럼 하락폭이 딴 데보다는 좀 적을 거죠. 이미 많이 빠졌으니까. 그럼 그런 데를 사는 거는 좀 어떨까요? 아까 제가 실거주, 주거 비용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 관점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이 매수하고 바로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면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잖아요.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요. 그러면 주거 비용이 부담이 주거 비용이 이제 생기는 거죠. 주거 비용은 시세 차익으로 보전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실거주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금액이 비슷하거나 조금 작으면 나름대로 이제 여기서 이제 핑계거리를 찾는 게 전세로 가면 이제 이사를 자주 해야 되지 않냐. 맞아. 그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서울에서 근데, 전세를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만 생각하면 그래요. 뭐냐면 전세금 올려주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는 게 싫으니까 이제 그거 올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거 싫고 그냥 다른 데로 가겠다 이거거든요.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올려주세요. 그래도 내가 자가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야지. 여러분들은 이제 전세로 갔으니까 전세 안에서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는 이사 가는 게 싫다. 그거는 지금 자가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자가랑 비교할 때는 전세금을 올려줘도 전세로 사는 게 유리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질문이었으면, 자, 그러면 이제 1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많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2021년에 무조건 팔아라. 올라갈 때 팔아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해. 근데 이제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걸 경험해서 다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되죠. 무조건 올라갈 때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수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매수세가 없어지면 올라간 거는 기분만 좋은 거에 불과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내가 팔지도 못하고 하락을 계속 이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늦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지금 팔려고 한다라면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급급매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팔려고 한다면 몇 억을 깎아주고 팔아야 돼요. 이게 이제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어렵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좀 버티다가 지금 버티다가 버티다가 반등이 올 때 반등이 분명히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 반등이 추세 전환의 반등은 아닌가 봐요. 추세 전환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여기서 정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반등은 왜 나오느냐? 정책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정책을 이제 과하게 좀 풀어줄 때 아니면 풀어준 게 좀 어느 정도 누적됐을 때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반등이 이루어지는 게 추세 전환으로 해서 상승으로 가느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 정부가 가만히 있을 건가? 상승한 거를 내가 그동안 잘했다. 이렇게 박수 치고 있을 건가?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반대겠죠. 정부는 다시 규제를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건 필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상승으로 가면 규제를 묶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저절로 반등해서 끝나면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필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때 상승이다라고 환호성을 지를 게 아니고 매도 관점을. 어쨌든 지금 1주택자분들은 팔기에는 늦었기 때문에 지금은 버텨야 된다. 자, 그럼 영끌에서 집을 산 분들은 사실 치솟은 이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내년에도 어쨌든 또 이자가 오를 테니까 좀 더 부담스러울 텐데 더군다나 또 집값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몰라서 사실 패닉에 빠지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 던져야 될 수도 있을까? 어떻게 하세요? 제일 어려운 분들이죠, 이분들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이제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버틸 거냐? 그러니까 사실 오래 버티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오래 버티는 거를 이런 이자 감당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실거주는 괜찮다. 이게 정말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상황인 거죠.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 원금을 넘어서는 구간까지 올 때까지 버티는 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럴 자신이 있는 분들은 버티되 어려운 구간들이 있잖아요. 계속 하락할 거니까 하락하면서 이자 부담은 생기고 그럴 거니까 이때 이제 마음을 진짜 단단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중간에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중간에 던지는 상황이 거의 100%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비용 어떻게든 줄여야 되죠.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내 생활비가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버티려면. 생활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부부, 가족 간에 자극적인 말을 절대 삼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가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이 오겠구나라는 걸 예상하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너 때문에 집 샀잖아. 그렇죠.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로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어요. 그러면 버틸 수 없습니다.
매일 가서 싸우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도 가족이라도 화목해야 어려운 상황을 서로 힘을 합쳐서 버티는데 싸우면 못 버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감정을 자극할 만한 내용은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집을 샀잖아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는 싸울 사람이에요. 그나마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 거죠. 네네. 아직 자식과 와이프가 네네. 없기 때문에 네. 적어도 너 때문에 저 혼자 그 하를 다스리면 된다. 그렇죠. 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마음을 잘 먹으면 되고 매도하겠다 마음 먹은 사람들은 바로 팔면 안 되고요. 반등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등 구간에서 이제 반드시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지금은 좀 늦었으니까 조금은 차분하게 좀 기다려보자.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집은 내가 그걸 살 능력이 있느냐도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일 텐데 네. 소득 수준과 관련한 혹시 주택 매수 뭐 가이드가 있는지 내 소득에 적절한 주택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연봉별 뭐 차 같은 건 있잖아요. 이미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내 연봉이 뭐 6천이면 뭐 소나타나 아반떼가 뭐 적당하다든가 이런 이미지들이 막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그거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이제 집값 뭐 시장 분석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뭐 PIR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상승 구간에서는 다 오바돼요. 그리고 하락 구간에 대해서는 다 저평가됩니다. 그래서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득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를 모아놨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대출을 낀다면 그 이자를 내가 이제 좀 무리를 하더라도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지 소득 구간, 물론 이제 그게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거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라면 소득이 많지만 씀씀이가 커가지고 내가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씀씀이가 월급이 작지만 그래도 진짜 자린고비처럼 막 해가지고 많이 모아놓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모아둔 가용자금을 가지고 집을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저는 조금 무리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이니까 집값 상승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리해서 막 이자 내고 이게 자산 증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분양할 때 가끔 얘기를 하는데 신혼부부 예를 듭니다. 제가 분양할 때 신혼부부가 상담을 왔는데 이제 결혼 진짜 한 지 몇 달 안 된 신혼부부였어요. 근데 집을 이제 사러 온 거죠. 근데 모아놓은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약금 10%만 내면 중도금 대출도 뭐 무이자로 해주고 막 이런 조건이었어요. 근데 계약금을 낼 돈도 모아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동의를 어느 정도 했어요. 해가지고 가계약이라고 이제 가계약을 하고 좀 집에 가서 고민해보고 2, 3일 뒤에 오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 3일 뒤에 왔는데 저희 안타깝지만 돈이 없으니까 해지하겠습니다. 근데 분양에서는 가계약하면 웬만하면 해지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다시 상담을 했어요. 이때 전세 들어가면 니네 돈 절대 못 모은다.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재무 상담까지 소득 수준이 얼마냐. 둘이 합쳤더니 한 7천에서 8천 정도 된대요. 그럼 사실 그때 그 아파트 가격이 3억 중반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계약금이 3천만 원대 이제 중반이잖아요. 10%니까. 그러면 이거 신용대출 되지 않냐. 그럼 신용대출로 이거 받고 그러면은 기간이 그때 한 잔금 치를 때까지 기간이 2년 정도 남으니까 그럼 그때까지 이거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해가지고 갚거나 이자 감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가면 대출이 한 70% 정도 나오니까 70% 가고 그러면 잔금 마련할 돈이 20%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6천에 7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정도 2년 뒤니까 니네가 연봉이 되면 죽으라고 모아라. 니네 신혼이니까 어디 놀러 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때 전략해가지고 돈 모아라. 그래서 잔금 마련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부모님한테 손 벌려라. 그렇게 해서 마련하고 집을 사면 반드시 올라가니까 그게 자산 증식으로
연결이 되니까 예, 그때 고생했던 거는 예, 젊었을 때 사서 고생한 앞으로의 희망이 되는 그런 걸로 연결이 되니까 이때 그렇게 해라 해서 진짜 계약을 했어요. 그 집은 어떻게 됐어요? 올랐습니다. 어디까지요? 한 3억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때 선택을 안 하고 전세를 갔으면 그분들 돈을 모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금도 사실 굉장히 어렵게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집을 살 수 있는 구간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도 무주택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근데 지금 그 상태의 집을 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든지 연락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3억 정도 올랐고 그런 뒤에 더 이제 다른 걸로 뭐 이사를 가거나 이러면서 자산 증식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상승장 때는 자산 집값 올라가는 게 내가 나가는 이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약간은 무리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락장 때는 그 반대인 거고. 반대죠. 하락장 때는 정말 신중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쓰는 쪽으로 뭔가를 포지션을 만들어놔야죠. 자, 그럼 인천, 경기, 그다음에 5대 강력시,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만 한번 좀 점검한다면 일단 인천,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심각하죠. 지금 인천이나 경기도 입주 물량이 많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입주 물량을 이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락장이에요. 하락장의 입주 물량은 하락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하락 요인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전세가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많이. 그러니까 제가 입주 물량은 100% 임대 공급이라고 얘기해요. 100%. 그 물량 전체가 다 임대 공급.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매매 공급으로 나와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하락장하고 맞물리면 전세가를 뚝뚝 떨어뜨려요. 그러면 전세가 떨어지면서 전세가가 떨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전세가율이 높을 때까지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 하락률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볼 때 지금 경기도와 인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크기 때문에 내년에 하락폭은 여전히 지금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고 서울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서울도 이제 내년부터 이제 입주들이 시작되는 것들이 좀 있고 분양도 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도 상황이 좋은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에 좋아질 5대 광역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금리가 워낙 지금 시장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이 중에서 좀 가장 또 더 위험한 데는 어딜까요? 5대 강력시 중에서. 가장 위험한 데는 대구죠. 대구 같은 경우가 지금 미분양 쌓이는 정도가 굉장히 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분위기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가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근데 매매가는 좀 여전히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크게 뭐 더 뭐 위험하다 아니면 더 좀 더 낫다 이런 걸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지금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에서는 사실 이 매수 타이밍만큼 또 중요한 게 매도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부동산에서는 이제 언제 사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좀 있는데 언제 팔라는 이야기 명확하게 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부동산은 언제 팔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파르라고 얘기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직 상승 분위기가.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쉽게 매도를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강조하는데 매도는 99% 후회하게 돼 있어요. 매도를 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돼요. 꼭대기를 딱 찍은 사람. 그렇죠. 그 외의 구간은 좀 일찍 팔았다. 그러면 올라가잖아요. 아, 그럼 내가 일찍 팔았네. 후회하고. 그 다음에 꼭대기 찍고 넘어가잖아요. 그때 팔 걸. 그럼 그때 팔 걸. 지금 팔려고 봤더니 안 팔리고. 다 후회 구간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후회를 남기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꼭대기에 팔고자 노력하는 사람한테 팔라는 얘기를 하면은 아주 욕을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최선의 구간을 찾아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간다. 여기에서 올라가서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간다. 여기가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넘어간다. 그럼 언제 팔아야 되느냐? 왼쪽 어깨에서 팔아야 돼요. 올라가는 어깨에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어깨에서 팔았잖아요. 그럼 머리 구간은 올라가죠. 이 올라가는 구간을 그냥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거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주식은 사실 어깨에 팔라는 명언들이 많은데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중간중간에 다 팔 수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안 돼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는 사람이 없으니. 올라가는 구간도 어깨를 넘어가면 거의 사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폭등 구간을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깨를 넘어서는 구간부터 팔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폭등은 하나둘씩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거를 해당돼야 될 텐데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미련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운이 따라야 되는 구간이지 팔고자 하는 사람이 수백 명 있으면 그 중에 한두 사람만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착각을 하는 게 나는 그 구간에 내가 속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도 그렇고 항상 한 명만 되는 거에 반드시 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어깨에 팔아야 된다는 건 이해했는데 그럼 어깨를 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상승장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폭등 구간은 반드시 조정장, 정부가 강하게 규제를 정말 세게 때리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약간 시장이 하락하는 듯한 모양새를 나타내요. 이게 조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폭등이에요. 이때 폭등 때 팔아야 되는데 이때 폭등 때 이제 생겨나는 그 주요 시그널, 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대량 거래예요. 그리고 주로 무주택자 위주의 거래들. 이런 대량 거래가 일어난다. 그럼 이때 무조건 아쉬움은 그냥 이 무주택자가 샀잖아요. 그럼 산 사람도 약간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야 제가 덜 미안하죠. 그렇게 나와야지. 딱 팔고 떨어지는 매수자는 이제 떨어지는 구간. 진짜 정말 운도 없구나. 너는. 난 정말 잘 팔았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량 거래가 일어나는 타이밍, 그때 파시면 돼요. 자, 아까 소장님께서 이제 실거주도 안 괜찮을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근데 실거주가 괜찮다라는 말이 예전에 나왔던 게 제 생각에는 집값은 결국 우상향한다. 하락기가 있더라도 결국 우상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도 괜찮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집값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말을 믿으면 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를 했었습니다. 버티느냐, 버티느냐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그 다음에 또 올라가냐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일종의 평균치의 함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프상으로는 반드시 우상향을 하는데, 내가 가진 물건은 안 오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를 나눠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평형대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 이때 뭘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냐? 이전 사이클에서 인기 있던 물건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다음 사이클에는 소외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실거주를 해서 버텨가지고 올라가는 거를 하겠다. 라고 마음 먹고 지금 산다면 어떤 걸 살까요? 소형을 살까요? 대형을 살까요? 소형을 살 확률이 높죠. 집값도 비싸고 돈도 많지 않고 그러면 전체 가격이 낮은 소형을 살 가능성이 많은데 다음 상승장에서는 소형은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이게 누적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번 상승장에서 소형이 인기가 좋았었잖아요. 그러면 신규 공급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소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대형은 아예 안 해요. 그게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잘 팔리는 물건만 분양을 해요. 근데 이게 수요가 원래 있던 정상 수요보다 오르는 장에서는 항상 가수요가 생기거든요. 가수요로 인해서 공급이 생각보다 많이 신규 공급이 늘어나도 이걸 가수요에 의해서 다 일단 소화를 해버립니다. 상승장에서는. 그래서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언제 이제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데 초과 공급 상태가 언제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게 되냐면 하락장 때 인식하게 돼요. 하락장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주된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미분양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떨어지는 폭과 기간이에요. 네. 자, 뭐냐면 많이 올라간 거의 특징은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게 떨어지는 폭을 결정하는 거는 전세가가 밑에서 지지하고 있을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은 것과 전세가율이 낮은 거에 떨어지는 폭과 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큰 거, 그러니까 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물건이 네.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오랫동안 떨어진다는 얘기. 네. 그러면 이번 상승장에서 많이 올랐던 평형대가 뭐냐면 소형이거든. 그럼 소형이 더 많이 떨어지고 길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형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덜 떨어지죠. 그러니까 20%, 30%에서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이제 기는 거죠. 안 떨어지고 옆으로 안 오르지만 기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올라갈 때 이게 먼저 올라가는 게 뭐냐면 전세가율이 높은 게 올라가는. 그러면 대형이 이제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상승장은 대형이 주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분양. 자, 앞으로 이제 미분양이 누적이 되는데 미분양이 많은 평형대가 어떤 걸까요? 소형이 많이 왜냐하면 많이 분양하니까. 많이 분양해서. 예. 여기서 비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미분양 숫자가 소형으로 절대적으로 많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미분양 그 수치를 보잖아요. 평형대를 보면 소형. 지금 60평형대 미만 쪽이 월등하게 많고요. 그 다음에 60평형대에서 그러니까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네. 그러니까 이게 25평에서 33평형대 구간입니다. 이게 이제 이제 그 중간 정도 가고, 그 다음에 85초과는 지금 비율이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미분양의 비율에. 그러니까 중소형의 95%가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미분양이 많은 거는 안 팔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소형이 미분양이 많은 상태가 이제 하락장에서 바닥권에 가면 널려 있습니다. 대형은 미분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종합해 보면 일반 아파트 시장에서는 대형이 덜 떨어지고 나중에 먼저 올라가고 미분양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신규 분양하는 거를 보면 대형은 이제 완판이 빨리 되겠죠. 완판이 빨리 되는 거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장하고 분양하고 이제 시기를 딱 겹쳐보면 시장이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이제 분양이 완판이 되면 이때부터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그럼 완판된 게 프리미엄 붙겠죠. 그럼 대형이 빨리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시장에서 참여자들은 제가 가장 대중들은 뭘 하냐? 시장이 올라가는 걸 보고 산다라고 했어요. 그럼 시장에서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분양 시장이든 일반 시장이든 다음 상승장이 되면 대형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형으로 매수세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프리미엄 얘기해 주셔서 소장님 얼마나 추가하신 이제 아파트 투자한 사이클이다 해서 집값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조망권, 1조권 같은 무형의 전망에도 프리미엄이 붙고 가치가 매겨지지만 하락할 때는 실제로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것의 가격만 남습니다라는 문장이 있던데 실제로 이제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 뭐 이런 뷰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상승장 때는 항상 이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갈 때 조망권이나 이게 무형의 가치들을 더 많이 이제 매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망권, 특히 막 이제 바다 조망, 강 조망, 산 조망, 그런 게 붙으면 그래서 이름도 막 다 그런 걸 같이 집어넣는. 반포에 있는 아크롤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몇 억씩 차이 난다면서요. 그러면서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는 거예요. 근데 하락장이 되면 뭐부터 상실이 되냐? 무형의 가치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치가 가장 이제 그 근간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조망권, 1조권 뭐 이렇게 붙어 있던 이 가격대들이 먼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같이 비슷하게 수렴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역세권 서울 아파트를 41%나 할인 판매한 적도 있었다고요? 네. 언제인가요? 2012년, 13년 이 정도쯤에 그때 고덕 아이파크인가 그럴 거예요. 아파트가 41% 할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든 이제 팔려서 네. 나중에 상승장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문제는 41% 할인을 해서 잘 팔렸냐?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41% 할인했는데도 41%를 여러분들 갑자기 뚝 할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할인을 할 때 보통 이제 네. 미분양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할인을 하지 않고요. 네.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네. 열심히 팔죠. 열심히 파는데 죽어도 안 팔린다. 그러면 이제 대행사 그 판매사들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너는 이제 영업을 너무 못해. 그게 가격이나 뭐 이런 시장 분위기로 탓하는 게 아니고 능력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대행사로 바꿔서 또 팔게 하고 네. 그러면 이 대행사도 못 팔아요. 네. 분위기가 다운돼 있으면 못 팝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못 팔고 나가잖아요. 그럼 다음 대행사가 올 때 이제 앞 대행사들이 못 팔았잖아요. 그럼 그게 능력이 없어서 못 판 게 아니고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겁니다. 지금 주변 가격을 보세요. 이제 근거 자료를 쫙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 가격이 떨어지니까. 얘 분양가는 고정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주변 가격이 떨어져서 이 미분양이 났던 분양가가 비싸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가격이면 죽어도 못 팔아요. 이렇게 이제 해서 시행사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야, 너 어떻게 하면 팔겠어? 그러면 이제 그 주변 가격을 조사를 해서 그때 분양을 하는 시점에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하는 거죠. 근데 항상 높아요. 주변 가격보다 항상 높습니다. 그래서 잘 안 팔려요. 그거보다 싸게 하면 순식간에 팔리겠죠. 그러면은 사실 대행사를 쓰는 의미가 없죠. 그냥 자기가 팔면 되는 거 가격만 낮추면 네. 팔리니까. 네. 그렇게 팔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손실이 많아지잖아요. 싸게 팔면 팔수록 손실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는 게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잘하는 대행사를 뽑으면서 네.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폭을 최대한 줄이고자 협상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양의 세계를 잘 모르는 거죠. 네. 그냥 순식간에 그냥 안 팔리면 뭐 30%, 40% 뚝딱 할인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0% 할인해서 팔아보고 안 팔립니다. 20% 할인하고 30% 할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나중에 40% 할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그 과정을 다 봤죠. 네. 쟤는 안 팔려. 40%에도 안 팔려. 이런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안 팔립니다, 잘. 이번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크게 할인하는 시기가 올 수 있겠네요. 당연히 오죠. 이거는 무조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매수세는 우리나라 매수 주체는 무조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주체이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안 사요. 아무리 좋은 집도. 그러니까 역세권 누구나 선호하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냐? 하락장이 되면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 비싸. 상승할 때는 비싸다는 얘기가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실제로 보면 상승할 때 가격이 훨씬 비싸죠. 훨씬 비싼데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죠. 비싸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락장 때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비싼 거예요. 그래서 비싸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삽니다. 40%를 할인해도 잘 안 사요. 그래서 누가 사냐? 외지인들이 왔어요. 외지인들은 갑자기 이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어느 날 봤더니 40%나. 야, 메리트인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사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아유 바보들. 제 역사를 알아야지. 쟤는 안 팔리는 물건이야. 니네 사봐. 나중에 망하는 거야. 나중에 50% 할인하는 상황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사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다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거의 못 사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가격이 오르면서 그분들은 또 후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역세권의 좋은 아파트들도 떨어지고 그만큼 할인했던 물건들도 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도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40%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지라고 마음 먹지만 실제로 사기 쉽지 않다. 생각보다 여러분 느끼기에 40% 할인한 물건이 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비쌉니다.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비싸다 생각되겠죠. 아니 주변하고 비교해봐도 비싸요. 그거보다 싸게 절대 안 팝니다. 비싸요. 자, 방금 마케팅 얘기하셔서 책에 부자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건 어떤 의미예요? 사실 이제 상승장에서 돈을 번 분들이 많이 생기죠. 아, 그렇죠. 재테크 열풍이 부른 것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책도 나시고 그렇죠. 영상도 찍고 많이 하셨던 그런 것도 이제 한 몫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 가짜 전문가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구별을 못하고 쉽지 않죠. 그냥 결과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몇 년에 몇 억을 벌었다. 네. 이렇게 타이틀 달고 탁 전문가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그냥 현혹돼가지고 똑같이 하면 떼돈을 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는 게 시기가 완전히 다르거든. 상승 장대 일찍 시작한 분들이 막 약간만 무리해도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들을 보고 들어오는 시기는 언제냐? 네. 상승장 거의 끝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똑같이 하잖아요. 완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막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끝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오르는 거 잠깐 기분 좋았다가 하락장을 모르는 거죠. 하락장을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영끌한 매수 물건을 부여안고 이제 하락으로 같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락의 시작은 네.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일단 하락은 누적 효과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은 정책을 계속 비판만 했지 정책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아예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규제를 엄청 많이 했는데 20몇 번 하지 않았나요? 네네. 근데 계속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적 효과가 반드시 생긴다. 양질 전환의 법칙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냐면 사실 투기 시장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끝도 없이 상승합니다. 끝도 없이 상승해요. 비트코인 보셨죠? 비트코인이 2017년에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300만 원대까지 하락했다가 8,700만 원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거의 30배 상승을 해버립니다. 바로 투기 시장의 특징이에요. 자,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됐어요. 여러분은 그럼 거품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닐까요? 거품이라고 생각하겠죠. 거품이에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거품이다. 네. 근데 계속 올라가요.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됩니다. 네. 더 거품이다. 네. 이제는 고점이다. 더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거품 논리에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거품은 정확한 고점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투기 시장이 되면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확대 재생산이 돼요. 팔고 돈 벌고 다른 걸 사고 이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막 올라가게 그러면서 끝없이 이게 반복되면서 네. 사고팔고를 하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런 개입을 안 하고 있으면 네. 끝없이 상승할 수 있어요. 일본처럼. 일본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거든요. 부동산 폭등기 때. 그래서 일본의 그 도쿄의 땅만 팔아도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땅값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항상 한 3배 정도, 저점에서 3배 정도 상승하면 상승을 멈추거든요. 네. 그 주된 원인이 뭐냐면 정책이에요. 규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다주택자 규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매수자들이 탈락을 해요. 그래서 매수자들이 점점 탈락하면서 매수 주체가 별로 없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의 에너지, 매수 주체가 없으면 시장의 에너지가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정부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그거를 자꾸 이겨내니까 사람들은 정책 때문에 상승한다라고 착각하는 건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시장이 정책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에너지는 손실이 생긴다. 그래서 어느 일정 구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조정기가 지나서 폭등이 되고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 거의 상승 끝무렵입니다. 그러면 이때 남아있는 매수 주체는 얼마 남아있지 않아요. 자, 그럼 시장 전환의 가장 강력한 시그널은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게 네. 제가 미분양을 강조하는데 네. 사실은 미분양이 생기려면 시장이 먼저 어느 정도 하락 분위기로 넘어가야 본격적인 미분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매수를 안 하면은 안 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일반 시장은 침체, 이제 정체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미분양은 이때부터 미분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매수 주체가 매수를 안 하는 시간이 되면, 그러면서 이제 미분양이 누적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시장을 아주 강력한 하락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미분양이 생기면. 왜냐하면 네. 매수자들이 순간적인 그 규제의 누적 효과나 네. 아니면 이제 그때 생겼던 트리거, 그 대출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멈추거든요. 매수 행위를. 네. 근데 매도자들은 대부분 버팁니다. 버텨서
정체기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때 미분양이 안 생기면 잘못하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미분양이 생기는 게 매수 주체가 미분양을 안 사거든. 그래서 미분양이 누적되잖아요. 그러면 매수 주체들은 진짜 이때부터 적극성이 현저하게 뚝 떨어집니다. 미분양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 폭등장의 거품이 꺼지고 하락의 계절을 버티면 반드시 투자자를 위한 3가지 선물 세트가 찾아온다고요? 네.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요.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의 완화를 넘어서 부양책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럼 거기에 부양책이라는 게 뭐냐? 양도세 면제나 취득세 면제. 여러분들은 지금 중과만 해제도 와 기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하락장의 바닥기가 되면 양도세 면제도 생기고 취득세 면제도 생기고 대출도 막 70% 80%까지 막 확대시켜주고. 취득세 면제는 취득세를 안 받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취득세를 아예 안 받는데. 네. 와, 그런 시기도 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취득세 순서적으로 뭐냐면 양도세 면제가 먼저 생겨요. 반드시.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국세고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그러니까 국세는 정부가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결정하면 되는 건데 취득세는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 재정의 주요 그 재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세가 이제 면제가 되면 그 아파트가 해당된 지방의 지방자치의 재원이 굉장히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지원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니네가 좀 버티는 구간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의 장이 국가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세금과 합의를 해야 되는 것과 어떤 게 어렵냐, 어떤 게 쉽냐. 당연히 양도세 면제가. 그렇죠. 양도세 면제가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이거부터 가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취득세 면제를 지방 정부와 상의해서 야, 여기서 지금 취득세 면제를 안 해주고 미분양이 쌓이면 어차피 니네는 여기서 거래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 차라리 면제를 해주고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 면제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한도 이런 것들이 그 지금은 뭐 50% 이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 되면 이제 70% 뭐 많으면 80%까지 확대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저금리 금리도 정부가 위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위기 막 전 세계가 막 금리 올라가는 막 그런 기조만 아니면 금리를 낮춰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리도 낮은 저금리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 다음에 자 여러분들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좋은 물건들, 미분양 난 물건들 이런 물건들이 도처에 널려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선물이죠. 요 3가지가 왔을 때 잘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앞으로 깡통 전세 뭐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방법 좀 알려주신다면. 사실 깡통 전세 상황이 닥치면 굉장히 세입자 입장에서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전세가율이 좀 높아질 때 주의해야 될 게 빌라나 시세가 좀 많이 형성이 안 돼 있는 물건들을 전세가를 좀 높게 맞추려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거를 시장 상황을 잘 모르시면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그 시세를 정확히 모르고 근데 이때 전세가를 좀 높게 맞추는 분들이 뭔가 혜택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만약에 혜택을 받고 들어가서 기분 좋게 들어갔다가는 이 집에 완전 물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지만 정말 이 상황에서 최상의 상황 같은 경우는 집을 못 나오고 그냥 거기서 계속 거주만 해야 되는 이게 그냥 최선인 거예요. 최상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최상이라는 거는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그러니까 보증금을 날리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물건들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없는 게 시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빌라나 그다음에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좀 시세를 파악을 해서 KB 지수나 아니면 부동산 좀 몇 군데 다녀봐서
한 군데만 다녀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연결된 부동산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드무니까 여러 군데를 다녀서 시세가 있는지 아닌지. 그러면 좀 이 중에 어떤 부동산들은 좀 양심적이고 그런 데들은 이런 물건은 좀 위험하니까 피하셔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부동산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절대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이러면 안 돼요. 시세 파악이 안 되는 물건들을 그러면 전세 보증보험을 들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좀 파악이 안 되더라도 보증보험만 들면은 여러분들은 좀 안전한 구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증보험이 안 되는 물건. 그러니까 시세가 파악이 안 되는 거는 보증보험 회사도 위험하다 판단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안 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정말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율이 정말 많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물건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책에 보면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공부한다고 하면 상가 투자, 경매나 아파트, 토지 투자 등 부동산의 유형을 정하고 카테고리에 따라 공부하는 걸 부동산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본질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모든 게 싼데 사람들은 굳이 상승장에서 어렵게 공부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죠 라는 문장이 있던데 쉬는 것도 투자 아마 연계된 문장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그 하락장이 될 때 사실 상승장만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싸다 생각하고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욕심이 막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장 때 소외됐던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이번에는 나는 빨리 들어가서 잡아야지. 이게 근데 이게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했듯이 한 30% 떨어졌어요. 그럼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이건 뭐 마지노선인 거죠. 그럼 이런 거는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오른다는 거예요. 안 오르는 구간에서 4, 5년 길게 가면 여러분들은 이때부터 주거비용으로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모아야 될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좀 빨리 성급하게 들어가는 걸로 인해서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상실하고 잘못하면 이게 물려버리는 거죠. 물려버려서 아까 얘기했듯이 소형, 대형 그 인기 있는 게 바뀔 수도 있는데 빨리 사면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 소형을 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상승장 때 대형이 올라갈 때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도 대형 갈아타기 안 됩니다. 왜냐면 내 걸 팔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사요. 안 올라가니까 아무도 안 삽니다. 올라가는 것만 뜨문뜨문 사게 되지 안 올라가는 거는 매수세가 붙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팔려고 한다면 손실을 많이 보고 판 다음에 갈아타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건 비효율적인 투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소장님과 인터뷰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키워드가 이제 주거비용.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지금 너무 프레임이 편견이 너무 지금 잘못 잡혀져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지금 하락장에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가고 싶어요. 소장님 책에서 제일 제가 좋았던 문장은 아주 명문장이던데 투자는 상품이 아니라 때를 사는 것이며 무엇을 사느냐가 아닌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약간 해보면 입지론이나 이런 거하고 결부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시간. 하락장을 알아서 바닥권에서 사면 사실 이때 물건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간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때를 그런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 다음에 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또 실수하는 게 바닥에서 샀잖아요. 그러면 꼭대기까지 가지고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진짜로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중간에 다 팔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그 사이클의 특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책정해 놓은 그 고점이 가격으로 정해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4억에 샀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높게 잡으면 7억 정도예요. 4억에 샀다. 그러면 7억 정도. 야, 7억도 진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5억, 6억 되잖아요. 그럼 막 안절부절 못하죠.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까 막 이렇게 그러면서 거의 7억 구간 안에서 대부분 팔아요. 근데 부동산은 사이클 안에서 보면 저점에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4억이 저점이다. 거의 한 12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어느 정도 이 사이클의 흐름을 알게 되면 네. 내가 시간을 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점에서 사서 충분히 버티면서 네. 많은 상승분을 누리면서 그 구간을 수익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입지론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느냐 막 이런 것만 매몰되어 있으니까 좋은 걸 사고도 정말 좋은 걸 사고도 수익을 많이 거두지를 못하고 일정한 시간에 여러분이 생각한 가격에 일찍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리고 막 후회하고 또 그다음부터는 원칙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이제 주변 분위기에 따라서 막 여기 가서 막 사고 또 저기 가서 사고 막 이러면서 사이클을 다 스스로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에 매몰돼서 그걸 다 이제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소장님 고점 얘기해 주셔서 소장님이 늘 하락 논자는 아니었잖아요. 과거에는 2017, 18년 그때는 상승 논자.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 뭐 하락 논자이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제 언젠간 또 다시 반등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반등해서 상승장이 다시 왔을 때는 네. 이번에 정고점이었던 거를 올라서 상승을 하나요? 아니면 당연히 넘어가. 당연히 넘어갑니다. 네. 네, 왜냐하면 자 제가 40% 정도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10억에서 떨어지면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40% 정도 평균적으로. 그럼 여기서 3배 정도 올라간다고 했어요. 네. 그럼 6억에서 3배 정도 올라가면 12억, 18억. 그 다음에 그러면 이미 10억을 넘어서는 게 되잖아요. 네. 18억이 되거나 한 20 몇 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고점 무조건 다음 상승장 때는 정고점 무조건 넘어요. 혹시나 지금 만약에 주택을 사서 약간 이제 손해를 보고 있고 물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 시기를 잘만 버틴다면 네. 다음 상승장 때 어쨌든 다시 플러스가 되긴 하겠네요. 플러스가 되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적 박탈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5억 정도 올랐어요. 5억 정도 오르면 기분 좋겠죠. 좋죠. 소고기 사 먹겠죠. 근데 자 이거는 절대적인 분석입니다. 근데 김 작가님이 5억 오르고 제가 50억이 올랐어요. 그럼 기분이 나쁜데. 소고기 사 먹을까요? 기분 아마 더러울 겁니다. 라면에 소주 한잔 해야 돼.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이클을 잘 이해하고 공부하라는 게 뭐냐면 다음 상승장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무조건 올라간다. 지금은 그렇게만 생각하죠. 근데 덜 올라간다. 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올라가도 기분이 들어올 겁니다. 그게 바로 이번 상승장 때 대형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들 대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 그 전 사이클에서 대부분 고점에 물린 분들이죠. 그러니까 2006년 이전에 상승장 때 샀던 분들. 그럼 그분들은 대형을 샀죠. 그 당시에는. 대형을 사서 하락장을 다 버텼어요. 버티고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버티고 있는데 소형만 쫙 치고 올라가고 대형은 안 올라가고. 그리고 안 올라가다 나중에 한 20년, 19년, 20년쯤 돼서 이제 그때 비로소 올라가죠. 그러니까 중간에 못 버티고 판 사람이 거의 대다수고 끝까지 버틴 분들도 2000년 이쯤에 이제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수익을 봤더니 실제로 보유 기간에 나간 비용과 올라간 비용을 해봤더니 손실이죠.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올해 소장님과 김작가TV에서 처음 뵙고 이제 벌써 촬영을 벌써 한 3번, 4번쯤 한 것 같은데 이제 다음번에 뵙는 거는 이제 올해는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내년에 2023년 또 신년을 맞이해서 촬영할 것 같은데 2023년 맞이하는 부동산 투자자분들에게 조언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2023년이 되면 여러분들은 신년 계획을 잘 세우실 거예요. 이때에 반드시 신년 계획을 세울 때 부동산 공부를 꼭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바로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손을 살짝 놓잖아요. 관심을 놓게 되면 여러분들은 1년 한 해를 그냥 공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낼 수 있고 또 2024년에 똑같은 마음을 또 먹겠지만 또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마음 먹었을 때 해놔라.
이거고 그 마음을 꼭 초기에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때 거기에 꼭 포함을 시키셨으면 좋겠다. 소장님과는 또 2023년 신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이현철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